안녕하십니까. 최창호의 주거 토크 최창호입니다. 앞으로 주거권에 관해서 또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에 관해서 또 세입자의 아픔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사유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또는 또 주거권이 유린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은 최창호의 주거 토크. 오늘은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은 좀 상투적으로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 주거권이라는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거권이 어렵다 또는 아무튼 이것은 좀 강한 냄새가 난다, 운동권 냄새가 난다 이래서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 부르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꿔서 부르는 이름이 주거복지 또는 주거안정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주거권과 주거복지 또는 주거행복, 주거안정 이런 개념은 다릅니다. 주거권은 뭐라고 할까?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권, 자유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권으로 이제 분류되는 것이 바로 이제 주거권인데 이 주거권은 다른 사회권이 또는 다른 기본권이 기본권답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기본권의 기본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 기본권, 보다 근본적인 이런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면 복지국가 이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또 생각도 나시겠죠. 그런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거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때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 또, 바로, 태아로서 임신할 때, 또 태아 때도 물론 그렇고요. 또, 그 이전에, 자신의 그 부모 될 사람이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이렇게까지 벌써 생각을 해보면, 요람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잉태, 또 그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 될 분이 만나는 바로 그 환경, 그것부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는 이 주거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주거 문제가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바로 요람에서 또 초등학교 다니고 또는 그 다음에 또 청년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대학교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자녀를 기를 때, 또 그 다음에 또 장년으로서 이 사이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리고 또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주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권리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사고하고 또 서로 토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만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또 주거 문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 그 이전에 나의 부모님이 될 분이 만나는 그 시점부터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래서 나는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진즉 태어날 수 있었는데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바로 주거 문제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분가를 하지 못하고 또 얹혀 사는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주거권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거권이 조금 전에 제가 근본 기본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제로 주거권에 딸린 여러 가지
뭐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심지어 정치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민으로서 참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불안하면 모든 다른 게 다 불안해진다 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거 관련 이런 모임에 나오셔서 뒤풀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당신이 집이 어째어째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부인도 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냥 외톨배기로 참 공궁하고 외로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또 과정을 거쳐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받게 되었더니 그 흩어진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게 되니까 이 가정이 해체됐던 바로 그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권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동물 또는 까치 또는 뭐 다른 또 여러 또 동물이 또 있죠. 이 동물들에게 배우자,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종종 거리에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나무를 쳐다봅니다. 나무를 쳐다보면 이 까치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 놨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까치가 집 짓는 그런 또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까치들이 이렇게 집을 쭉 지어놨는데, 뭐 바로 같은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앞에 해에 지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시에 짓는 거 보지 못했는데, 한 나무에 이 까치집이 두 개, 한 2, 3m 간격으로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까치집을 보면 일단 좀 마음이 좀 포근해요. 까치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아니면 살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까치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어떤 나무 위에서 집을 짓습니다. 각자 이제 열심히 부부가 뭔가를 물어다가 또 그 알맞는 곳에다가 그 재료를 건축 재료죠. 이 나무를 막 꽂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어떤 까치는 그 재료를 물고 막 힘을 빡 주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 마음은 어떤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을 짓고 거기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이제 살면서 또 자식이 또 태어나기를 바라고 거기서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이제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을 때, 즉 날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생존을 할 수 있을 때 그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일종의 주거 생태계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힘센 새가 와가지고 이 새 집을 여러 개를 확보해 놓고 당신 임대료 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새는 못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새 보았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가 집을 지어놨는데 임대료 2달 밀렸어. 나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 힘센 새가 임대료 지금은 당신은 20만 원 내고 있는데 40만 원으로 올려줘. 뭐 이러지도 않습니다. 또 전세로 3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2천 올려줘. 아니면 나가. 이런 새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 그 지방에서 그 올라왔다는 어떤 그 설정된 사람이 내 3천만 원 가지고 막 서울에 왔습니다. 이 서울에 와서 뭐 집을 근사하게 장만해 볼랍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같이 토크하는 분이 3천만 원 가지고는 뭐 제대로 뭐 한 평도 제대로 마련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가 지금 실정을 아는 기가, 막 이런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3천만 원 이 예를 든 건 사실은 주거와 관련해서 보면 평당 3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서울은 애지간한 데는 1,600만 원,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강남 땅 이런데 이제 뭐 33평형 이런 게 뭐 10억대 이렇게 하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한 평에 얼마인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뭐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까치뿐만 아니라 다른 새도 다 마찬가지죠. 동물 관련해서, 생태계 관련해서 다큐가 이제 TV나 뭐 또 다큐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때는 저는 새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뭐 새대가리다, 뭐 새만 또 못하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새만 닮으면요, 그 주거권을 인간은 정말로 오손도손 이렇게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머물 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기간만큼 이 머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세입자가 2,300만 명이 있습니다. 약 한 인구의 4%, 5% 이 정도 이제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 못 누리냐? 임대차 보호법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마다 이사를 이렇게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 6조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2년마다 임대인이 이사 가라 이러면 이사를 가야 되고,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올려주면 이제 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저는 현대판 강제 이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판 강제 이주, 그거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느 시민단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비자발적 이주로 말을 바꾸어서 쓰더라고요. 그럼 비자발적 이주 하면은 좀 뭐 충격이 덜하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그 부분에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강제 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2년 또는 4년 지나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되면 또는 또 4년 되면 임대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에는 5%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얻은 집, 계약한 집, 이 집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가지고 더 올려받거나 더 내려받거나 이럴 때 5%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만 한정된다는 것이죠. 계약 기간 안에만. 그 계약 끝나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2년 판결이니까 14년 전에 이 판결을 한 건데, 계약 기간만 적용되는 건 맞다. 계약 끝나고 연속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악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년 만에 이사 가야 되고, 물론 좋은 또 임대인을 또 만나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별로 또 제가 아는
올렸다고 합니다. 네. 10년 동안 이제 안 올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좀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10년 동안 안 올린 그 임대인은 천사입니다. 예, 예.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인도 있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또 가족도 있고, 그런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나 올리는데 나 안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네, 그런 분은 정말로 네, 주거 대상 이런 상을 드려야 되고, 그런 상도 좀 만들어서 네,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받아서 기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 말고 이제 대다수는 남이 올리면 나도 올리고 싶고, 또 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뭐 여기 들어가야 되고 저기 들어가야 되고, 뭐 때에 따라서 해외여행도 안강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남들이 가면 또 가야 되고, 외식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자녀에게 또 학비 막 들어가고, 또 노인분이 계시면 또 병이 또 나면 또 그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바로 복지국가가 우리나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가능하면 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임대료의 폭등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해야 되고, 공정임대료 또는 다른 말로 표준임대료 이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한 해 일정한 이상 뭐 오르지 못하게, 뭐 물가 수준 정도 오른다면 사실은 뭐 동결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기준 상한제 뭐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네, 인상률을 이제 상한을 정해 놓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 정도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네, 그렇다면 보다 네,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고 주거권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갖다가 네, 주거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구 대다수의 나라, 우리나라 빼고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머물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물 권리가 바로 주거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머무는 이것이 이제 주거권인데, 우리나라 그 임대인은 한 약 13년, 평균 13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는 지금 한 3년 남짓을 살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정부가 그 대강의 샘플 조사를 해서 제시한 게 3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한 12년, 13년 이렇게 사는데, 임차인, 이 세입자는 한 3년 살면 10년을 더 적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을 적게 산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평균 12년 좀 넘게 삽니다. 네. 25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거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머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이 머물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그동안 갱신 청구권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그리고 뭘 청구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려운 거 말고도 이 청구권 뭐 이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구하면 노 하면 또 뭐 된다는 느낌도 좀 남아 있잖아요. 그게 국가한테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개인한테 이제 청구하는 건데,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계속거주권, 지속거주권 이것을 보장을 해서 머물 권리 이것을 당연한 인간의 권리, 인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이 의식주 하면서 주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에 의식주를 자신과 그 가족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안녕하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 이 적절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1990년 세계 인권 사회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UN 사회규약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규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권에 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서 보장을 해야 되고 그 가족과 그 사람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헤비타트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적절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강제 철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헌법을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보면 35조 이제 3항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35조 이제 3항을 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거 수단을 제시하고 보장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 선진국은 이런 기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노력 안 해도 또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게 해석이 돼서 헌법의 주거권 규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약한 규정이라도 있다라고 우리들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이것을 뭐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것도 근거 규정이다. 35조 3항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권에 관한 또 규정이 이렇게 불명확하다가 보니까 그 헌법에 또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또 찾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남아공 헌법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만델라 이제 정부 이후의 남아공 이 정권에서는 이 헌법에 주거권 조항을 이제 두었는데요. 강제 철거는 없다.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이 야만적인 거.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예.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공 헌법 여기에서 보면 이 평등 조항, 이것을 200자 원고지, 5장이 될 만큼 길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주거권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3년 남짓 사는데 임대인은 얼마를 산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퀴즈입니다. 네. 이상이 없는 퀴즈입니다. 예, 약 13년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0년이나 이 더 사는 안정되게 더 사는 그것도 자기 선택권을 가진 그 임대인과 달리 자기 선택권이 없이 계약 기간이 되면 조마조마 우리가 보통 집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인한테 전화가 올까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 올까봐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이전에 이제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부터 한 2달 사이에 임대인한테 전화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구책을 세운 거예요. 뭐냐면 핸드폰을 꺼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집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연락하려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예, 연락을 못 하고 이제 한 달 이내로 가면 와 연장 되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이렇게 말하겠죠. 연락했는데 당신 연락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자. 아닙니다. 지금 자동 연장됐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보세요. 제가 이 변호사하고 얘기해 본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에 연락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네. 세입자한테 이 권리 침해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팁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임대인에 관한 부분은, 네,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아니어서요. 네. 그런데 아무튼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되냐? 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면 된다. 이제 이게 답이고요.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6조 3항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를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절할 권리를 거기다 넣어놨죠. 그 다음에 그리고 상황 규정도 또 둬야 되겠죠. 이제 그거 없이 하면 막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주거권 이야기로 다시 잠깐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유엔 이야기도 하고 또 세계인권선언 이야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도 하고 남아공 헌법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주거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거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4%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그냥 계산 편하게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7,400만 원의 자기 돈을 주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유럽 여러 나라들은요, 한 달이나 두 달치 그 임대료, 월세, 그 액수만 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관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가서, 인생 그냥 자기 살고 싶을 때까지 어떤 사람 평생 주거권이 보장되는 그 바로 공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는 분이 스위스에 한 10년 살다 와서 지금 노점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노점을 이게 여러 사연 때문에 이제 접은 분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한테 제가 스위스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공공주택, 사회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 카톨릭 이런 데가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직접 본 분이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세입자 이사 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쭉 산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집을 지으면 120년 막 이렇게 수명되는 걸 짓는데 우리는 한 30년 수명, 40년도 안 되는 이런 걸 지어놓고 20년 되면 재건축해야 되겠다. 법을 통과시켜 달라. 수직 정축을 해달라. 막 이래갖고 법을 다 지금 통과시킨 상태잖아요.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세계에서는 머물 권리를 쫙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머물 권리를 다르게 말하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데 이것을 보장을 안 하는 대한민국,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요, 그 폐해가 여러 가지로 엄청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과연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주거권에 관해서 주거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까치들의 삶과도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하고 똑같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좋은 것도 또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겠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민생에는 안 좋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금 민생 이런 법률을 통과시켜달라, 개혁 입법을 그런 안을 통과시켜달라 그러는데 거기 개혁적인 내용 거의 없거든요. 민생적인 내용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민생으로 둔갑하는, 민생을 억압하거나 또는 민생에 대한 이런 주거 관련된 이런 법률 또는 주거 복지 확대 이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민생 얘기를 하니까 좀 피곤해요, 사실은. 선거 앞두고 막 민생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곤한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잘 가려서 보면서 누가 주거권을 잘 주장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시고 혹시 계속 거주권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 꽝 이렇게 찍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는 이 주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또는 유아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디 사회 어디에서도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서도 주거 교육을 하지를 않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거 교육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거 의식이 잘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뭉치는 게 또 잘 안 되고 만나서 수다 떨고 막 토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주거권이 실현되고 확장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주거권은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토크를 할 계획입니다. 연달아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 마로니에 방송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